안녕하세요. 저는 딸 하나 있는 6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제가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인생에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한 사람을 35년 만에 또다시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변했어도 예전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모습에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35년 전에 많이 부족했던 그때의 시절은 제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어요. 남편은 철도 공사를 했었고 저는 식당 일을 했었죠.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었지만 저와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지켜주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남편이 옆에 있어서 항상 행복했었습니다. 그렇게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모가 저를 집으로 불렀어요. 바쁘게 살다 보니 출산날이 얼마 남지 않을 정도로 만삭이 된 무거운 몸을 이끌며 시댁으로 찾아가게 되었죠. 상당히 심각한 얼굴로 시댁에 들어온 저를 바라보신 시모는 주방에서 과일과 차 좀 준비해 달라면서 평소와 다른 굳은 얼굴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남편과 결혼했을 당시 처음에는 시모가 저를 잘 대해주셨지만 뱃속의 아이가 딸이라는 이유 하나로 저를 대하는 태도가 한순간에 바뀌게 되었었죠. 80년대 중반 시절을 겪어오신 분들이라면 그 시절에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다들 아실 거예요. 이때부터 임신 기간 중에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 구별이 가능한 초음파 검사 기기가 국내에 완전히 상용화되었었죠. 저도 시부모님의 도움으로 아이의 성별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아들이 아닌 딸이라는 결과에 상당히 큰 실망을 하셨습니다. 이 시기에는 남아선호 사상이 강했었기 때문에 시모는 제가 시술을 받길 원했었어요. 성별 감식부터 시술까지 한 300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형성이 되었었죠. 시모는 예약까지 해두실 정도로 제 뱃속에서 자라고 있던 딸을 원하지 않으셨지만 제가 강하게 거부를 하자 그때부터 시모는 저를 막대하면서 온갖 상처를 주셨습니다. 최대한 좋게 상황을 풀어보려 했었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시모와의 갈등이 심해졌고 그 영향이 남편한테까지 이어지면서 부부 사이에도 문제가 오게 되었었죠. 시모가 저를 무슨 일 때문에 부르셨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시키는 대로 주방에 들어가 과일과 차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뒤 누가 왔는지 시모가 벌떡 일어나 누군가를 반갑게 맞아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과일이 담긴 접시를 들고 거실로 나왔는데 제 눈앞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되면서 들고 있던 과일 접시를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바닥으로 떨어진 접시가 깨짐과 동시에 제 마음도 산산조각이 나버렸죠. 바닥으로 떨어진 과일 접시가 깨지자 저를 바라보고 있던 임신한 여자가 놀랐는지 남편의 품속으로 들어갔어요. 시모는 저에게 애 떨어지게 뭐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시더니 처음 본 임신한 여자를 소파에 앉혀주더니 바닥에 깨진 접시를 서둘러 치우라며 저를 보며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멍한 모습으로 앉아있던 남편을 바라봤어요. 어머님, 저 여자 누구길래 집안일을 왜 이렇게 못해요? 제 뱃속에 있는 어머님 손자가 많이 놀랐을까봐 걱정이에요. 일 하나 똑바로 하지 못하는데 당장 자르세요. 당연히 그래야지. 곧 해고시킬 배불뚝이 식모인데 내일부터 우리 집 식구가 아니니까 신경 쓸 필요 없다. 뭘 멍하니 서 있어? 깨진 접시 치우라니까.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여자가 누군데 옆에 앉아 있는 건데 내 두 눈으로 보인 장면은
나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거야? 빨리 대답해 보라고. 두 눈으로 봤으면서 나한테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건데? 내가 바람이라도 폈다는 말을 직접 듣고 싶기라도 한 거야? 딱 보면 어떤 상황인지 알잖아. 아, 이제 알겠네.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 있다던데. 오빠랑 결혼한 사람이 저 여자야? 어쩜 생긴 것도 정말 식모같이 생겼네. 그래서 언제 이혼할 건데? 내가 그래서 다들 한자리에 부른 거다. 며느리 너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라. 감정적으로 생각해서 결정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다. 지금 너는 내 아들과 새며느리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많이 났겠지만, 그래서 당장이라도 간통죄로 처벌받게 하고 싶겠지만, 그래봤자 1, 2년 살다 나오면 끝이다. 별거 있니? 시간만 때우다가 나오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너한테 남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아? 시간과 감정을 소모할 바엔 차라리 뭐라도 하나 가져가는 게 좋지 않겠어? 네가 악착같이 지키려는 뱃속에 있는 아이도 조만간 태어날 텐데 법적으로 처리하려고 힘든 시간을 보내려 하지 말고 이거 받고 새삼 살도록 해라. 어차피 너도 뱃속의 아이 문제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잖아. 그 정도 돈이면 당분간 먹고 사는 데는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지?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다. 너희 사돈어른께서 최근에 폐암으로 상당히 고생하고 있다지? 아무래도 탄광 작업을 오래 하셨으니 배에 무리가 많이 오셨겠지. 치료비까지 생각해서 넣어놨으니까 좋게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자. 너희 가족 지금 병원비도 없어서 힘든 상황인 걸 알고 있는데 그거라도 가져가야 너희 사돈 명줄이라도 조금 더 연장시킬 수 있지 않겠니? 혹시나 딴 생각할까봐 하나 더 얘기해 주겠는데 우리 집에 새로 들어올 며느리 집안이 90억 정도의 재산과 상가들을 가지고 있는 재력가 집안이다. 새 며느리가 지금 임신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돼서 일이 상당히 복잡해졌거든. 하루빨리 너랑 이혼시키고 새 며느리와 정상적인 관계로 만들길 원하고 계신다. 그런데 네가 간통죄로 소송한다느니 쓸데없이 그 집안 식구들을 불편하게 한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지? 너희 집안에 문제가 생기겠지만 네가 시술 안 받고 악착같이 지키려 했던 뱃속의 아이한테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야. 세상은 말이야.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 지금 같은 시대에 돈만 주면 뭐든 가능하다는 거 알지?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는 거다. 저는 그때 당시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상간녀와 남편은 서로 손을 꼭 잡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남편의 한쪽 손은 상간녀의 배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조건을 받아들일 거면 돈을 가지고 가면 되는 거고 모든 불이익을 안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밀고 나갈 생각이면 곧바로 일어나서 나가면 된다고 하시길래 저는 시모가 건넨 돈을 들고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남편의 뺨을 세차게 내려치는 것밖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사람들을 저 혼자 상대할 수 있을 만큼 자신도 없었을 뿐더러 뱃속의 아이한테까지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 많았죠. 더군다나 아빠의 병원비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저희 집안 형편에 시모가 내밀었던 위자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배신을 당했고 상간녀가 보는 앞에서 온갖 치욕을 당했지만 지금 당장의 분노가 아닌 현실을 바라봐야만 했고 돈을 들고 나가는 저를 보면서
시모와 상간녀는 뭐가 그리 좋은지 제 뒷모습을 보면서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어요. 언젠간 그 사람들에게도 벌이 내려지길 간절히 바라면서 눈물을 흘렸고, 그렇게 시모가 원하는 대로 저와 남편은 남이 되고 말았습니다. 뱃속의 아이만 아니었다면 그 사람들을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았지만 혼자의 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받는 정신적 고통 또한 참아내야만 했어요. 스트레스는 아이한테 좋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감정을 추스를 수밖에 없었죠. 부모님께는 남편과 이혼했다는 말을 최대한 늦게 하고 싶어 꺼내지 않고 있다가 어느새 출산의 고통이 와서 산부인과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엄마는 조서방이 왜 오지 않냐며 물어보셨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었어요. 그렇게 저는 엄마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 악물고 힘겹게 지켜낸 제 딸을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제 품속에 그토록 기다리던 아이가 안기자 시모와 남편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이라는 말에 시술을 하자고 했을 때 거부하면서 지켜내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그날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고 제 딸을 안고 한참 동안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출산을 한 이후 엄마는 산부인과에 찾아오지 않는 남편에 대해 계속 물어보시길래 이혼을 하게 됐다며 제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시모에게 받은 돈으로 아빠의 병원비까지 전부 납부했다며 최선의 선택을 한 거라고 침착하게 대화로 풀어나가자 엄마는 땅을 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많이 부족한 부모의 잘못이라며 원통해 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는 저도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돈만 아니었다면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엄마와 저는 세상 밖으로 태어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어요. 시모가 준 돈으로 어느 정도 시간을 벌 수가 있었고 저는 악착같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제 딸을 키웠습니다. 식당에서 오랜 기간 일을 해왔던 저는 식당 사장님과 사모님이 제 사정을 전부 다 알고 있어서 배려를 많이 해주셨고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들을 천천히 헤쳐나가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전 남편이 제가 일하는 식당으로 찾아왔어요. 2번 다시 얼굴을 볼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무슨 일 때문에 식당에 왔는지 알지 못했지만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아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오고 싶어서 온 줄 알아? 나도 할 말이 있으니까 온 거라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기나 해? 당신 장인이 우리 집에 와서 지금 난리도 아니야. 당장 가서 네가 말려. 살 날 얼마나 남았다고. 병원에 박혀 있으면 되지. 왜 기어 나와서 행패를 부리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우리 아빠가 거기에 왜 가는데? 분명 아침까지도 병원에 누워 계셨는데 내가 당신 말을 어떻게 믿어? 그동안 나를 감쪽같이 속이고 이중생활을 하고 있었잖아. 그럼 내가 당신한테 무슨 볼 일이 있다고 찾아왔겠어? 최대한 빨리 서두르는 게 좋을 거야. 우리 집에 경찰까지 쫙 깔린 거 알아?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 계셨던 사장님은 서둘러 시댁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제 딸을 대신 돌봐주시겠다며 재촉하셨어요. 믿기 어려웠지만 이런 일로 남편이 저에게 거짓말을 할 것 같지는 않아 뒤따라 가게 되었고 시댁에 도착하니 경찰들이 집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앞에 엄마가 아빠를 부르고 계셨어요. 아빠는 시모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면서
어차피 살 날 며칠 남지 않았다고 더욱더 난리를 치셨죠. 엄마와 저는 아빠에게 남편과 이혼을 한 걸 비밀로 하고 있었어요. 건강 상태가 악화가 되실까봐 최대한 신경 쓰지 않게 해드리고 싶었지만 아빠가 한참 동안 사위가 병원에 오지 않는 것 때문에 신경이 쓰이셨는지 엄마한테 물어보시다가 이혼까지 하게 된 걸 알게 되었고 시모가 저에게 했던 모든 일들까지 전부 밝혀지게 되었죠. 저와 엄마는 아빠를 설득하려 했지만 이미 이성을 잃어버리셨는지 난리를 치셨고 남편까지 시댁으로 들어오라고 소리를 치시며 분노하셨습니다. 나는 최대한 조용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것뿐이라고요. 몸도 좋지 않은 양반이 왜 여기까지 찾아와서 난리를 치는 건데? 당장 돌아가세요.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을 해야지. 아들놈 하나 제대로 간수 못해서 이런 사태를 만들어? 당연히 내 딸을 감싸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 거면 뭐하러 결혼을 허락한 건데? 뱃속의 아이가 딸이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야? 자네도 빨리 안 들어와? 오늘 아주 끝장을 볼 거라고. 너희들이 준 돈으로 내가 치료를 받을 것 같아? 우리 딸 인생 망친 놈들이니까 똑같이 망가져야 되는 거라고. 왜 너희들만 잘 살아야 되는 건데? 돈 좀 있다고 사람을 이렇게까지 막대해도 된다는 거야? 고작 돈 몇 푼으로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세상 떠나는 거 외로웠었는데 이참에 아주 잘 됐네. 너희들도 오늘 나랑 함께 갈 줄 알아? 아빠, 그만하세요. 이렇게까지 하셔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오히려 저희만 피해를 보게 되는 거라고요. 저도 저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싶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이게 최선이에요. 저는 아빠가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일을 크게 만들지 마세요. 저랑 엄마도 생각하셔야죠. 아빠는 이미 제 말이 귀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시댁 집안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싶어 하지 않으셨죠. 한참 동안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몰래 시댁에 들어간 경찰들이 아빠를 제압하면서 상황을 겨우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빠는 시모의 팔을 끝까지 잡고 계시면서 같이 떠나자며 난리를 치시다가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으신 건지 갑자기 숨을 거칠게 내쉬셨어요. 호흡곤란이 오셨는지 안색이 안 좋아지셨고 발작을 일으킨 모습을 본 경찰분들께서 아빠를 급하게 병원으로 옮겼지만 가는 도중에 세상을 떠나시고 마셨습니다. 아빠가 세상을 떠나게 되자 엄마도 제정신이 아니게 되었고 저희 집안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었죠. 엄마와 저는 아빠를 잃은 슬픔에 오열을 하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갑자기 건장한 남자들이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남의 장례식장에 와서 이게 무슨 행패예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멈추세요. 왜 물건들을 부시냐고요? 엄마, 경찰에 당장 연락해요.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몸도 안 좋은데 내가 여기까지 와야 되겠어? 그때 돈 쥐어줬으면 그냥 조용히 입 닫고 살면 되는 거지. 하마터면 가부될 뻔했잖아. 우리 아빠가 오죽했으면 그렇게까지 했겠어? 나는 이미 너 때문에 남편과 아빠를 잃었고 내 삶까지 전부 망쳤는데 이게 왜 우리 잘못이야?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 장례식장에서 이러는 건 정말 아니지 않아? 너는 가진 게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는 거야? 당장 이 떨거지들 데리고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한 번만 더 내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한다면 그땐 너도 그렇고 네가 지키려던 자식까지 전부 다 세상 빛을 못 보게 할 줄 알아. 알겠어? 상간녀는 저에게 마지막 경고라면서 건장한 남자들을 시켜서 아빠의 장례식장의 물건을 전부 다 던지고 부순 뒤 돌아갔어요. 엄마는 상간녀의 행동을 보고 충격을 받으셨는지 넋이 나간 얼굴로 눈물을 흘리시며 훼손이 된 영정 사진을 끌어안으셨습니다. 엄마는 그날 이후 정신에 문제가 생기셨는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셨고 제가 모든 걸 짊어져야만 했어요. 식당 사장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힘든 삶을 버티지 못하고 포기할 뻔했지만 저희 가족을 많이 도와주셔서 힘들게 버틸 수 있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삶의 안정을 찾게 된 이후 저희 식구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어요. 안 좋은 기억들이 많은 곳에서의 생활은 좀처럼 좋아질 수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지역에서 새 출발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었죠. 그렇게 엄마와 함께 제 딸을 키우며 정신없이 살아오다 보니 이사도 수십 번 하게 되었고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해 살아왔었어요. 없이 살면 몸이 고생한다고 엄마도 아빠의 곁을 따라가고 싶으셨던 건지 저와 제 딸만 바라보면서 살아오시다가 췌장암을 이겨내지 못하시고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마셨습니다. 결국 저는 딸과 단둘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만 했고 무럭무럭 자라는 딸을 위해 앞만 보며 달려왔었습니다. 그렇게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뒤로한 채 눈앞에 보이는 딸의 인생은 꼭 성공시키고 싶어서 모든 걸 쏟아 부었고 그런 희생을 딸도 알았는지 제 희생이 헛되지 않게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딸은 의사가 될 수 있었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딸이 성공한 모습을 보니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어요. 앞만 보며 달려오다 보니 어느새 제 나이는 60이 되어버렸고 딸도 30대 중반을 넘어가게 되었죠. 아픈 기억들도 있었지만 모든 걸 이겨낸 결과가 좋아서 딸과 사는 게 하루하루 행복했었어요. 제일 큰 문제는 아무래도 결혼 문제였죠. 딸은 제가 혼자가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며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었죠. 딸의 인생이니 제가 깊게 관여하고 싶지 않았지만 저로 인해 딸의 인생에 피해가 갈까봐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저녁에 딸과 함께 외식을 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대화를 좀 해보고 싶어 딸이 근무하는 병원에 들렸는데 그곳에서 전혀 상상조차 해본 적 없었던 일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엄마, 여기에요. 저 곧 퇴근하니까 잠시만 기다리세요. 환자분 좀 다시 병실로 모셔드린 뒤 나올게요. 오시는데 힘들거나 하진 않으셨죠? 퇴근 시간이라 차가 좀 막히긴 했는데 그래도 집이랑 가까워서 오래 걸리진 않았어. 저기 벤치에 앉아 있을 테니까 천천히 준비해서 나오면 되겠다. 잠깐만. 이게 누구야? 우리 서로 구면이지 않아요? 잠깐 얼굴 좀 봐봐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기억력 하나는 기가 막히거든. 어머나, 너 정임이 아니니? 엄마, 아시는 분이세요? 제가 담당하는 병실에 입원해 계신 환자분이세요.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요. 지금 위암으로 고생 중이시긴 한데 그래도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지금까지 이겨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서로 알고 계신 거예요? 저한테도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럼 우리 친절한 의사 선생님이 정임이 딸이라는 거야? 아니, 살다 보니 이런 일도 다 생기네. 내가 그동안 인생을 헛살지 않은 것 같다. 의사 선생, 내가 친할미야. 어쩐지 정이가고 누구랑 많이 닮았다 했는데 내 아들과도 아주 빼다 박았구만. 좀 이따가 내 아들 온다고 했으니까 얼굴이나 좀 보고 가지 그래. 살다 보니 정말 별일 다 겪네요.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서 만날 수가 있죠? 쓸데없는 일 만들지 말고 그만 돌아가시죠. 선아야, 여기서 병실까지 너 말고 다른 사람 시키면 안 되니? 우리는 저 사람과 마주치면 안 되는 사이거든. 엄마가 예전에 아픈 과거에 대해 얘기해 준 적 있지? 제 말이 끝나는 순간 딸은 사색이 된 얼굴로 휠체어에서 손을 뗐어요. 그리고 천천히 뒷걸음질 치더니 제 옆으로 다가왔죠. 전시모는 살짝 당황한 얼굴로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 웃으면서 대화를 이어나가려 했지만 저는 시모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아 딸의 손을 잡고 몸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저와 딸을 다급하게 부르더니 갑자기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곤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들 때문에 그런 거면 용서해달라면서 지난 일로 얼굴을 붉히지 말라며 애원하셨습니다. 이제 와서 갑자기 용서를 해달라고요? 세상 떠날 때 됐으니까 좋게 마무리하고 떠나고 싶으신가 봐요. 저는 아직도 가끔씩 그때의 기억들이 꿈에 나와서 저를 괴롭히고 있다고요. 당신과 그놈이 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알면서 어떻게 용서라는 말이 나와요? 저희 인생에 그만 들어오시죠. 이미 30년이 훨씬 지난 일들이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요. 당신이 아무리 나한테 용서를 구한다고 해도 저는 받아줄 생각 없어요. 나도 그때 당시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세월이 흐른 만큼 과거의 일들을 후회하면서 살고 있었고 너를 언젠가 만나게 되면 미안했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지금 저분이 예전에 엄마의 시어머니였다는 말이에요? 과거에 외할아버지도 돌아가시게 만들고 저희 가족을 한꺼번에 무너뜨렸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친할머니가 딸이라고 시술을 하려는 거 엄마가 끝까지 지켰었다면서요. 제가 저희 엄마한테 과거에 힘들었던 일들을 전부 다 들었거든요. 그건 그냥 과거일 뿐이야. 어찌됐든 지금은 건강하게 잘 살고 있잖아. 그때 당시 남아 선호 사상이 워낙 강해서 그런 일들은 아주 흔한 일이었다. 저는 당신이랑 조금의 말도 섞고 싶지 않으니까 괜히 저희와 엮일 생각하지 마세요. 선아야, 네가 담당하고 있는 환자면 다른 의사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 어머니, 왜 밖에 나와 계세요? 제가 금방 온다고 했었잖아요. 아직 저녁 날씨는 쌀쌀하다고요. 이제 그만 병실로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신데요. 고개를 돌려보라고요? 아니, 당신이 여긴 어떻게? 어머니, 갑자기 이게 무슨 상황인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여기 있는 거냐고요? 시모는 전 남편에게 좀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전부 다 설명을 하자 전 남편은 그동안 알고 지냈던 담당 의사인 제 딸이
자기 친딸이었다는 거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태였어요. 전 남편이 자기 핏줄인 딸에게 다가가자 제 딸은 뒷걸음질 쳤고 저희는 일단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몸을 돌렸는데 전 남편이 제 앞을 가로막으면서 다짜고짜 무릎부터 꿇었어요. 그리곤 제 바지를 잡고 놓아주지 않고 있었죠. 남편의 눈빛은 저를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결심이 보였습니다. 내가 당신을 그동안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알아? 나도 피해자라고. 그 사람들이 우리 집안을 무너뜨리게 만들어서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었어. IMF로 집안의 위기가 찾아왔었고 그 집안에도 회복하기가 힘들 만큼 경제적인 손해가 막대했었는데 그때 가족이라는 명분 때문에 도와주다가 우리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결국 그 집안 식구들도 빈털터리가 돼서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까지 오고 말았었지. 그때부터 그 사람이랑 하루도 빠짐없이 싸웠고 아들까지 뺏긴 채 결국 서로에게 너무 큰 피해만 주는 것 같아 이혼을 결정했어. 그때부터 나는 부모님과 함께 살았었는데 계속 당신이 그리운 거야. 그래서 예전에 일하던 식당에도 찾아가 봤지만 이사를 했다는 소식만 듣고 더 이상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지금까지 혼자인 몸으로 살아왔던 거야. 당신이 떠나간 후에야 내가 잘못한 걸 알게 됐지만 그땐 이미 후회도 늦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 우리 아버지는 막대한 빚을 갚기 위해 막노동에 뛰어들다가 현장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고 나는 어머니와 함께 지금까지 이 악물고 버티면서 살아왔었는데 한번 무너진 가정은 쉽게 회복이 안 되더라고. 보다시피 지금 나도 하루하루 힘들게 일당직 하면서 어머니와 삶을 연맹하고 있는 중이야. 병원비도 몇 달치나 밀려 있어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머니 병만 괜찮아진다면 숨 좀 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 일이라는 게 쉽게 바뀌지가 않잖아. 그런데 여기서 당신을 만나게 될 줄 몰랐고 우리 딸이 어머니 담당 의사였다는 게 너무 놀라워. 그래서 뭘 바라시는 건데요? 우리 엄마한테 하시는 말을 대충 들어보면 엄마와 저를 과거에 내치고 다른 여자랑 살림을 차렸는데 IMF로 인해 모든 게 무너졌고 지금까지 빚에 허덕이며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의사인 제가 당신 친딸이라는 걸 알게 되니 눈앞에 길이 열린 것 같으니까 엄마한테 무릎 꿇고 도와달라는 거 아니에요? 당신들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알고나 있으세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아냐고요. 그런데 막상 제가 의사가 되고 삶의 여유가 있어 보이니까 저희한테 빌붙고 싶으신가 봐요. 그런데 이거 어쩌죠? 저는 당신들이 아무리 제 친할머니고 친아빠라 할지라도 그동안 엄마가 살아온 세월을 보면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거든요. 엄마랑 제가 당신들 사정 봐줄 만큼 마음이 넓지가 않아서요. 피가 섞였다고 다 같은 피가 아니에요. 시모는 제 딸의 반응에 많이 놀랐는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시모와 남편이 갑자기 저한테 빌붙으려는 이유를 딸도 알고 있는 것 같아 보였죠. 시모는 딸의 상상도 못한 반응에 몸부림치면서 친할머니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분노하셨어요. 하지만 딸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고 그날 이후 딸은 시모의 담당을 다른 의사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의 삶과 다르게 전 시모와 남편의 삶은 180도 달라진 상태였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 정도로 심각해 보였죠.
그 사람들이 무너진 모습을 보니 제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문제는 그 사람들이 제 딸이 성공한 모습을 보고 계속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 딸은 더 조건이 좋은 다른 병원으로 옮기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친아빠의 얼굴을 처음 본 딸은 자기 아빠에 대한 분노만 남아있던 상태였죠.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 전 시모의 건강 상태가 심각해졌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과거에 저를 내쳤으니 그에 따른 벌을 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평생 빚에 쪼들려 자신이 저지른 과거의 행동들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뉘우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전 남편이 제 딸에게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벼랑 끝에 몰리면 눈에 보이는 게 없다잖아요. 안 좋은 일이 터지기 전에 제가 먼저 손을 써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지 변호사와 상담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저와 제 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힘들게 살아온 인생, 이제야 행복이 찾아왔나 싶었는데 또다시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 같아 걱정이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의 가정은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직도 아이 같은 소중한 30대 딸을 둔 50대 여성입니다. 저는 시장에서 이것저것 장사를 하고 있어요. 남편은 아이가 어릴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시댁에서는 남편 잡아먹은 며느리라며 손주도 나 몰라라 하면서 저를 내쫓았죠. 친정 부모님도 노쇠하셨고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 혼자 스스로 자립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린아이를 업고서 식당 서빙부터 청소까지 안 한 일이 없었죠.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로 좋은 사장님 밑에서 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그 자리를 제가 받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시장에서 자리를 잡아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딸은 너무나 착하고 마음씨가 고운 아이였어요. 자라면서 한 번도 말을 듣지 않았던 일이 없었고 공부도 무척이나 잘했습니다. 그런 딸이 결혼을 하겠다면서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던 적이 있었어요. 딸의 남자친구는 가난한 집 장남이었는데 부모님 모두 일용직으로 하루 벌어 하루를 먹고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의 도움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었죠. 결혼을 하겠다는 아이들의 말에 저는 처음에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 서로 좋은 마음을 갖고 사귀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지만 아직 결혼은 너무 이르지 않니? 그래도 너희 아직 20대고 젊은데 조금 더 사회생활도 해보고 돈도 모아보고 그리고 결혼을 하는 건 어떠니? 너희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넉넉한 편이 아니니까 도움을 줄 수 없어 안타깝기도 하고 도움 없이 시작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너희가 좀 더 힘들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시간은 많으니까 천천히 여유롭게 생각을 해보자. 어머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저 지은이 평생 안 굶기고 고생 안 시킬 자신 있습니다. 저희 집 걱정하시는 거라면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용직으로 먹고 사시곤 계시지만 지금까지 저한테 한 번 손 벌려 보신 적 없으시고 아직도 건강하시고 돈도 계속 모으시고 계세요. 지금도 꾸준히 노후를 위해서 저축도 하시고 계시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집은 지은이가 신경 안 쓰도록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엄마. 나도 어머님, 아버님 뵙고 왔는데
너무 좋으신 분들이셨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가 아직 젊잖아.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지금 고생하는 거 나중에 시간 지나면 빛을 볼 거야. 엄마도 나 어릴 적에 엄청 고생 많이 했잖아.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가게도 운영하고 있고 난 엄마 딸이니까 엄마가 이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더 잘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 딸이야. 내가 말 안 해도 스스로 잘하니까 믿지. 그리고 잘 되지 않더라도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도움을 주겠지만 연애와 결혼은 다르니까 가족들을 더 챙겨야 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아무래도 걱정이 되네. 지금 내가 여유로운 상황이라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고 싶지만 사실 해줘봤자 모든 걸 해줄 수 있는 건 아니니 더 걱정이 되는구나. 아닙니다. 도움은 안 주셔도 됩니다. 저희 스스로 알아서 잘 살아보겠습니다. 지은이한테 들어보니 어머님께서 집이라도 하나 해주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러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신혼살림 시작하고 싶어요. 저희 둘만 지낸다면 지금 있는 곳에서 시작을 해도 부족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차차 살림 늘려가는 것도 살면서 재미라고 하니 그런 것도 느껴보고 싶어서요.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딸의 남자친구는 자신이 더 노력하고 잘하겠다는 말을 했죠. 저는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딸이 시집을 가는데 고생을 시키고 싶지 않아 집을 마련하여 그 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평생 모아둔 돈을 모두 써야 했지만 딸이 좀 더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 그렇게 결정을 했죠. 딸과 사이는 결혼을 했고 저에게 너무나 고마워했습니다.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살던 집에서 그대로 살아도 괜찮은데 이렇게까지 장모님께서 좋은 집을 내어주시니 저희가 더 편하게 잘 살 수 있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집에서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좀 더 여유로운 집에서 도움을 주면 되는 거지. 이제는 이 서방도 내 가족이니 개의치 말게.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딸이랑 행복하게 잘 살라고 해주는 집이니 이것만 명심해줬으면 좋겠네. 평생을 고생하면서 자란 딸이라 결혼하고 나서는 편안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 나는 가게 장사도 하고 앞으로 먹고 살 길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만 잘 살면 되니까, 알지? 엄마, 내가 정말 나중에 다 갚을게. 엄마한테 받은 거 다 잊지 않고 2배로, 아니 3배로 갚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엄마 덕분에 내가 정말 편하게 신혼생활할 수 있었어. 그리고 이건 엄마 용돈이야. 생각해보니까 그냥 집에 무료로 사는 것도 솔직히 너무 양심 없고 그래서 먼저 남편이 엄마한테 챙겨주는 건 어떠냐면서 말했어. 그냥 월세 받는다고 생각하고 받아. 아니 뭘 이런 것까지 챙겨줘. 너네 먹고 살기도 바쁠 텐데. 나한테는 이런 거 안 챙겨줘도 되니까 이제 주지 마. 나는 가게도 있고 돈도 벌고 있잖아. 이거 모아두었다가 너희 필요할 때 써. 생각보다 결혼하면 돈 나갈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나도 부모님께 매번 잘해드리고 싶었는데 결혼하면 상황이 그렇게 순탄하게 흘러가는 건 아니더라. 그러니까 나중에 필요할 때 잘 모아두었다가 쓰거라. 딸 내외는 매달 월세처럼 용돈을 챙겨서 보내왔습니다. 매번 거절을 하긴 했지만 어떻게든 돈을 놓고 가거나 계좌로 계속 보내기도 했죠. 그런 두 사람의 예쁜 마음에 저도 감동을 했고 딸내외가 보내주는 돈을 쓰지 않고 잘 모아두었죠. 나중에 꼭 필요한 시기가 있을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딸은 행복하게 잘 사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고민이 많은 얼굴로 찾아왔어요. 엄마, 어머님이 일하시다가 허리를 많이 다치셨어. 지금 당장 생계도 막막하고 아버님도 몸도 안 좋으신데 어머님 간병도 하고 계시더라고. 지금 일도 못하고 계시고 어머님이 움직이시지 못하니까 아버님이 정신없이 간병하시고 계셔. 수술하고 재활하고 하다 보면 모아둔 돈도 다 쓰신다고 하시던데 진짜 막막해서 미치겠어. 남편은 당분간 시부모님 모시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솔직히 나는 처음부터 안 모시고 사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편은 계속 모시자는 게 아니고 잠깐만 어머님 괜찮으실 때까지만 모시자고 하고 있거든. 며칠째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어. 아이고, 어쩌다가 다치신 거야? 심각한 상황이니? 움직이시지도 못한다고 하시니까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큰일이구나. 아유, 간병하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일도 못 다니시겠네. 우리 딸 참 난감하겠다. 시부모님 댁이 지금 집이랑 가까운 것도 아니니까 매번 왔다 갔다 하기도 어려울 거고. 가서 시부모님 보고 오긴 했어? 가보니까 집이 진짜 엉망이더라고. 아무래도 아버님은 집안일을 거의 안 해보셔가지고 매일 라면 같은 것만 끓여서 드시는 것 같고 어머님도 계속 누워만 계시고 며칠 동안 잘 드시지도 못하셨는지 며칠 새에 살이 엄청 빠지셨더라고. 당장 입원해서 수술도 하셔야 된다고 하시는데 지금 당장 큰돈 쓰기 부담스러우시다고 버티기만 하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도 정말 답답해.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 딸 고민이 많겠다. 그래도 사돈께서 경우 없으신 분들은 아니시잖아. 너희가 생활비 드리겠다고 했을 때에도 본인들이 알아서 잘 사시겠다고 하셨고 그거 다 거절하셨잖니. 몸이 안 좋으시니 일을 쉬시라고 해도 너희 도움 안 받고 사신다면서 말씀도 하셨고 그런 것만 보면 경우 없으신 분들은 아니시던데. 시집살이도 안 시키고 늘 너한테 따뜻하게 대해주셨으니 힘드신 분들은 아니실 것 같긴 하다. 그래도 간병이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 잘 생각을 해보렴. 도움이 필요하면 간병인만 고용을 해도 괜찮은 거고 그래도 이 서방이 당분간이라고 했으니 모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구나. 그럴까? 사실 시부모님께서 나한테 나쁘게 대하셨던 적 한 번도 없고 그러셨으니 괜찮을 것 같긴 한데 혹시라도 나중에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어쩌지? 걱정되는 것 같아. 남편도 당분간 어머님 몸이 회복될 때까지만 모시자고 했으니 그렇게 해야 되겠지? 아, 그래도 엄마한테 말하니까 속이 편하네. 안사돈께서 일을 하시다가 허리를 크게 다치시는 바람에 움직이기도 어려운 지경이 되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박가사돈께서도 일을 하지 못하시고 안사돈 간병에 집중을 하다 보니 집안 살림이 엉망이 되었었죠. 고민을 하다가 딸은 시부모님을 집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평상시에도 경우 없는 분들이 아니셨기 때문에 따르기 못해주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집으로 모시겠다는 말을 듣고서는 사돈네에께서는 처음엔 극구 거절을 했어요. 아무래도 제 집에 들어간다는 것이 부담스럽다 느낀 듯하여 저까지 동원을 해서 사돈네에께서 편하게 들어가실 수 있도록 설득했죠. 그렇게 딸은 사돈네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쯤 사이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해보고 싶다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서방, 아니, 이 시간에 여기까지 웬일이야? 회사에 근무하고 있을 시간 아니야?
점심시간도 아닌데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안사돈께선 괜찮으시니? 저번에 보니까 허리가 많이 안 좋아 보이시더라고. 병원은 잘 다니고 계셔? 연세가 있으시니까 허리 다치는 것도 조심해야 해. 내가 뼈에 좋은 사골 고아서 줄 테니까 잘 챙겨드리고. 이 서방도 부모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겠구나. 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어머님 배려 덕분에 저희 부모님 집에서 편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병원도 가까워서 훨씬 다니기 편해졌고요. 그건 그렇고 어머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 건강도 너무 안 좋으시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계속 일을 하실 수 있을지도 미지수예요. 연세도 많으셔가지고 어머니도 그렇지만 아버지도 계속 일용직으로 일을 하시는 게 가능할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돈을 많이 벌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요즘 회사 다니면서 저녁에 틈틈이 배우고 있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업장에서 저한테 체인점을 열어줄 테니까 운영을 해보라 권해주셨어요. 근데 운영하기 전에 초기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혹시 장모님께서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사업을 하겠다는 말이야? 갑자기 사업은 왜 시작을 하려고? 아무리 그래도 멀쩡히 잘 다니고 있던 회사까지 그만두고 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 지은이랑도 말은 해봤니? 저녁에 틈틈이 배우고 있다고 하니까 뭐 거기 사업 사정은 이서방이 잘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괜찮은 사업인지 잘 살펴봐야 해. 좋은 사업이라고 해도 갑자기 이렇게 시작을 해도 괜찮은 건지 잘 모르겠구나. 조기 자금은 그래서 얼마나 필요한 거니? 내가 마련을 해주지 못하면 사업은 시작하기 어려운 거야? 아, 지금 여기저기 알아보곤 있어요. 그런데 금융권에선 전에 부모님 병원비며 이것저것 끌어서 쓴 게 있다 보니 많이 막혀 있어서 충분히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장모님께 부탁드리려고 왔어요. 저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 본점도 너무 잘 되고 있어서 사실 체인점을 내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사장님께서 너무 바쁘시기도 하고 체인점 관리도 잘하기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생각도 안 해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일 배우면서 저한테 믿음이 생기신다면서 체인점 맡기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한 번만 저 믿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밤낮으로 열심히 일할게요. 일단 이서방 의지는 내가 잘 알겠네. 그렇지만 나도 어떤 일인지는 들어봐야 할 것 같고 지은이도 알고 있는 거야? 지은이랑도 잘 말을 해보고 결정을 하는 게 낫지 않겠어? 이서방이 잘 되는 건 나도 너무나 기쁜 일이지. 이서방이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만큼 능력도 좋다는 거 나도 잘 알고 있어. 그렇지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하는 것처럼 너무 섣부르게 결정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네. 사위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초기 자금을 빌려달라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고민이 많았어요. 저도 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저런 우여곡절도 많았고 솔직히 처음부터 한 번에 잘 되는 일이 흔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사위가 전에 사업을 했던 사람도 아니고 회사만 다녀왔었기 때문에 더 걱정이 많았어요. 사위는 그래서 어떤 사업이고 얼마만큼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었고 본점에까지 저를 데리고 가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위의 의지를 보고 사업 초기 자금을 빌려주기로 결심을 했죠. 처음 사위는 사업이 잘 되면 배당금처럼 어느 정도 이익을 떼어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그저 사위가 잘 되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래서 사위는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위의 의지만큼이나 사업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되었습니다. 문제는 사위의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자 사위뿐만 아니라 사돈 내외의 태도도 달라졌다는 것이죠. 몸이 좋아지면 다시 집을 구해 나갈 것처럼 하던 사돈 내외는 딸의 집에 아예 정착을 한 듯 보였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했을 때에도 매번 집안일을 하느라 너무나 정신이 없는 듯 보였어요. 딸, 어디야? 오늘 시간 되면 집에 좀 들를 수 있어? 저번에 보니까 딸 살이 너무 빠진 것 같아가지고 걱정되더라고. 엄마가 보약이랑 이것저것 몸에 좋은 거 다 챙겨놨으니까 시간 되면 집에 들러서 가지고 가. 저녁도 먹고 가고. 어디 아픈 곳은 없어? 요즘 일도 바쁠 텐데 힘들겠다. 아니면 엄마가 가져다 줄게. 일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인 거 알지? 몸도 챙겨가면서 일해. 엄마, 나도 오늘 당장 가고 싶은데 퇴근하고 나서 어디 좀 다녀와야 돼가지고 시간이 안 될 것 같아. 어쩌지? 내가 다음에 시간 여유로울 때 들릴게. 미안해, 엄마. 애쓰게 준비해놨을 텐데 가보질 못해가지고. 남편 사업이 워낙 잘 되다 보니까 일을 처리할 게 너무 많더라고. 남편이 너무 바빠가지고 소소한 일은 내가 처리를 하고 있어서 요즘 더 바쁘네. 그래도 좀 시간 지나면 한가해진다고 하니까 그때 집에 들를게. 아이고, 많이 바쁘니? 그래도 이제는 이서방이랑 사돈네에게서 좀 처리를 해주실 수 있지 않니? 안 그래도 네 일도 바쁜데 왜 너한테만 일을 다 시킨대? 너무 다 해주지 말고 종종 못하겠다고 해. 아니면 핑계를 대거나 엄마가 불렀다면서 안 된다고도 하고. 아이고, 우리 딸 힘들어서 어째?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나도 안 된다고 하고 힘들 때는 힘들다고 하고 있어. 그래도 일이 바쁘게 잘 되고 있다고 하니 좋은 일이지. 엄마 기억하지? 젊을 때 고생하는 건 사서도 한다는 거. 지금은 사업 초기라서 내가 같이 도와줘야 할 것 같아서 도와주는 거야. 나중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면 그때는 얄짤 없지. 그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 나도 엄마가 해준 밥 너무너무 먹고 싶다. 주말에는 시간 될 것 같으니까 집에 갈게. 한 달에도 몇 번씩 틈날 때마다 찾아오던 딸은 한 달에 한 번도 얼굴을 보기 어려울 정도로 바빠지게 되었어요. 심지어 사위는 일이 바빠서 얼굴은커녕 전화도 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죠. 딸은 자신의 일도 바쁘지만 사위 일을 처리해 주느라 정신이 없는 듯 했습니다. 그나마 몇 번씩 오던 딸이 올 때마다 살이 빠지고 기운이 없어 보여서 딸에게 전해줄 물건들을 챙기고 딸의 집을 찾아가기도 했죠. 처음 딸의 집에 갔을 때 저는 그 광경을 보고 너무나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 아휴, 사돈,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전화라도 하고 오시지. 갑자기 오셔가지고 놀랬네요. 지금 지은이 퇴근 안 했어요. 퇴근할 시간이긴 한데 오늘 좀 늦게 올 거예요. 제가 퇴근하고 처리할 일 좀 시켰거든요. 차라도 한잔 하시고 가시겠어요? 그때 처음 왔을 때랑 집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죠? 이번에 리모델링 싹 했어요. 그때보다는 훨씬 고급스러워지지 않았어요? 아, 그러네요. 리모델링을 하셨어요? 제가 그건 못 들어가지고. 어쨌든 요즘 딸이랑 사이가 많이 바쁜가 봐요. 얼굴 보기도 너무 어렵네요. 그래도 사업이 잘 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사돈께서는 몸은 어떠세요? 허리는 많이 좋아지셨어요? 사돈께서도 걱정 많이 하셨겠네요. 저도 가게를 하고 있지만 사업을 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저도 처음에 듣고 좀 많이 걱정을 했는데 잘 되고 있다고 하니 마음이 놓입니다. 아유, 우리 상규가 어떤 아들인데요. 무슨 일을 해도 걔는 잘했을 거예요. 원래 작은 회사에만 있을 나이가 아닌데 거기에 묶여가지고는 자기 능력 발휘를 못했던 거죠. 어쨌든 지금이라도 이렇게 꼽힐 수 있어가지고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리모델링 하시고는 여기 처음 모신 거죠? 저희 들어오면서 싹 고치고 들어왔거든요. 한번 구경 좀 해보시겠어요? 갑자기 오셔가지고 청소가 좀 안 되어 있긴 한데 한번 보세요. 아, 처음이랑 구조가 좀 바뀌었네요. 안방은 사돈네께서 쓰시는 건가요? 그럼 우리 딸은 어디 방을 쓰는... 여기가 우리 딸 방이에요? 근데 왜 사위랑 같이 안 쓰고 사위는 옆방을 쓴다고요? 아니 왜 따로 방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돈, 요즘은 부부라고 같이 방은 안 써요. 우리 아들이 늦게 집에 오기도 하고 예민해가지고 옆에 누가 있으면 잠을 잘 못 자겠다고 해서요. 그래서 방을 따로 쓰라고 했어요. 이렇게 쓰니까 둘 다 잠도 잘 자고 편하니 얼마나 좋아요. 우리 상규도 배려심이 깊어가지고 자기가 늦게 오면 혹시라도 지은이 깰까봐 많이 조심했어요. 그래서 매일 피곤해했는데 이제는 상규도 잠 잘 자고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집은 처음 입주를 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안방은 사돈네가 차지를 했고 딸은 그 집에서 가장 작은 방을 사용하고 있었죠. 침대도 없이 이불만 펴고 자는 듯 단출한 딸의 방을 보면서 속에서 열이 끓어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의 반면에 사위의 방에는 고급 브랜드 침대와 수납장까지 모두 갖춰져 있었습니다. 거실에도 원래 있었던 딸의 결혼 사진은 떼어져 있었고 TV 밑으로 오래전에 찍어두었던 사돈네와 사이만 찍었던 가족 사진만 놓여 있었죠.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울컥하여 급하게 그 집을 나왔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해보니 딸은 제 전화를 너무나 밝게 받더라고요. 엄마, 집에 왔었어? 전화라도 하지. 내가 잠깐 시간 내서 엄마 얼굴 보러 갈 걸 그랬어. 어머님 만났지? 엄마 방 봤어? 그거 걱정하지 마. 내 침대에 오기로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야. 이불만 덩그러니 있어가지고 엄마 놀랐을 것 같아. 근데 다음 주에 침대 온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알았지, 엄마? 나 잠기 예민한 거 엄마도 알고 있잖아. 매일 늦게 오는 남편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가지고 각방 쓰게 된 거야. 그래? 그래도 엄마는 보고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 그래도 부부인데 같이 방 쓰면 좋지 않나 싶기도 하고. 아니면 네 방 침대 먼저 놔주지. 그러면 더 좋았을까 싶기도 하고. 딸, 힘든 건 없어? 엄마가 도와줄 일 있으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어. 너무 답답하면 집에 언제든지 와. 알았지? 엄마가 맛있는 밥도 해주고 술친구도 해줄 테니까 걱정 싹 놓고 집에 와. 아이, 엄마 힘든 거 하나도 없어. 요즘 너무 행복해. 진짜 바쁘고 행복하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엄마 이렇게 걱정할까봐 집에 오라고를 못했어. 보이는 거에 비해서 나 정말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니까.
내가 진짜 조만간 엄마 보러 가야겠네. 지금 바쁜 일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으니까 연차 내서라도 갈 수 있을 것 같아. 연차 내고 쉬러 갈 테니까 그때 맛있는 거 많이 먹으러 가자. 그래, 우리 딸. 너무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고민 있을 때도 언제든지 말하고. 엄마는 괜찮아. 우리 딸 힘든 거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거 없어. 엄마한테는 딸이 제일 소중한 거 알고 있지? 언제든지 고민하고 있는 거 있으면 편하게 말하렴. 딸은 힘든 기색도 없이 오히려 괜찮다면서 저를 위로해 주기도 했습니다. 딸이 결혼할 때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것이 제 소원이라고 말을 했었는데 혹시나 그게 딸에게 짐이 된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했죠. 사위와 한번 말을 해봐야 할 것 같아서 여러 번 통화를 연결해 보았지만 바쁜지 전화는 받지 않았고 매번 바빠서 다음에 연락을 주겠다는 메시지만 보내왔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더 지났을까? 가끔씩 보는 딸의 낯빛은 점점 어두워졌죠. 아무리 물어도 딸은 고민이 없다면서 말을 했어요. 저는 분명 딸에게 무슨 일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 매일매일 딸에게 틈틈이 전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재래시장으로 사이가 온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일 때문에 잠시 들린 것처럼 보였던 사이는 직원들과 함께 이곳저곳 둘러보고 있었죠. 제 가게 앞을 지나가는 사이에 팔을 붙잡고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서방, 아이고, 드디어 얼굴을 이렇게 보네. 가게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야? 전화를 해도 통 연결이 돼야 말이지. 너무 반갑네. 이서방한테 할 말이 잔뜩 있었는데 막상 얼굴 보니까 너무 반가워서 내가 다 까먹어 버렸어. 근데 잠깐 시간 되면 가게 좀 올 수 있어? 가게 들어와서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가. 아, 어머니, 저 바빠요. 지금 가게 때문에 물건 구입해서 바로 가야 해서 시간 없습니다. 직원들도 저기 기다리는 거 보이시죠? 다음에 시간 되면 올게요. 급한 일이시면 메시지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지은이한테 말하세요. 아니, 이서방. 아무리 그래도 잠깐 시간은 내줄 수 있지 않나? 5분이면 되네. 잠깐 커피 마실 시간만 내주게. 아까 보니까 다른 가게에서는 이런저런 말도 하면서 있던데 아무리 바빠도 그 정도는 내줄 수 있잖아. 우리 지은이 걱정 때문에 내가 안 그래도 이서방 만나려고 했는데 통 볼 수 있어야지.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길게 시간 안 뺏을 테니까 조금만 시간 좀 내주게. 아니, 팔 좀 놓고 말하세요. 아, 누가 반긴다고 하는 척이야? 장모님, 저 바빠요. 무슨 일 있으시면 지은이한테 말씀하시라고요. 아니, 바쁜 사람 팔 붙잡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 진짜 말이 안 통해서 원. 장모님, 저 전처럼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니에요.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아이고, 진짜. 사위는 팔을 붙들고 서 있는 저를 뿌리치고 급하게 가버렸죠. 그때 저는 전화 통화 중이었고 통화 연결 중이었던 제 딸이 그 대화를 모두 들었던 것입니다. 엄마, 지금 남편 거기 있었어? 지금 엄마한테 그 자식 그따위로 말한 거야? 아, 진짜. 내가 죽을 정도로 참았으면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엄마, 나 이제 더 이상 안 되겠어. 나 남편이랑 이제 그만할래. 엄마가 나 좀 도와줘. 지은아, 이게 무슨 일이니? 이서방 갑자기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아니, 지금까지 이서방이
저런 식으로 너한테 대했던 거야? 아무리 그래도 너한테 그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지 않니? 왜 저렇게까지 하고 사는 거야? 몰라. 엄마 나도 미치겠어. 사업 잘 되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확 변했어. 남편뿐만 아니라 시부모님도 지금 변해서 내가 당황스러웠는데 진짜 이건 아니다. 모든 집안일이며 다 나한테만 시키고 거기다가 사업 서류 처리하는 것도 다 시키고 내가 미쳐버리겠어. 엄마, 그때 서류들 다 가지고 있지? 나 정말 끝까지 참아보려고 했는데 이제 더 이상은 나도 못 참을 것 같아. 이제 정말 끝낼 때가 된 것 같아. 지은아, 얼마나 힘들었어. 너 엄마가 행복하게 잘 살라는 말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것도 다 견딘 거니? 엄마는 지은이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래서 말한 거였어. 엄마가 지금까지 힘든 네 상황 몰라줘서 미안해. 이제라도 우리 제자리를 찾아보자. 딸은 더 이상 결혼을 유지하지 못하겠다며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 딸은 철저한 복수를 준비했죠. 먼저 사위와의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시부모님의 부당 대우를 메시지며 통화 녹음 등을 모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거기다가 사위는 직원 중 한 명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죠. 이에 대한 증거도 모두 확보해 제출을 했습니다. 여기에 저는 집에서 점거하고 있는 사돈댁에 퇴거 명령도 진행을 했습니다. 집이 제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퇴거 명령을 진행하였죠. 또한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 투자금으로 주었던 자금 역시 모두 자료로 남겨두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전 투자금 회수도 청구하였습니다. 모든 소송이 한 번에 진행이 되면서 사위는 그제야 죄송하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장모님, 정말 제가 죄송합니다. 그때는 제가 너무 바쁘고 예민하다 보니 너무 과도하게 대했던 것 같습니다. 절대 그럴 생각은 없었는데 제가 미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이렇게까지 하시면 제가 다 해결을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사업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투자금으로 드리겠다고 했잖아요. 이건 너무 하신 거 아닌가요? 장모님이라니. 이제 나는 당신 장모님 아니고 그렇게 당신네들 상황 다 봐줬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쳐? 집안 꼴은 왜 그렇게 해놓은 거야? 너희 잘 살라고 내 집 내놨지. 너네 부모 살게 하라고 내 집 줬는 줄 아나? 우리 딸은 골방에 내쫓아 놓고서는 너네들까지 호의호식하고 사는 꼴을 어찌 보라고? 절대 용서 못하니까 그렇게 알고 끝까지 소송하고 다 받아낼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아, 장모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지은이한테도 제가 용서 빌고 있습니다. 지은이랑 다시 한번 잘해보고 싶어요. 이혼하면서 위자료도 많이 나오고 재산 분할도 거의 못해서 저 빈손으로 쫓겨났어요. 저희 갈 곳도 없고 사업 투자금까지 다시 회수하고 가시면 저 가게 운영 이제 못합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잘하지 그랬나? 내가 너한테 여러 번의 기회와 도움을 줬던 이유는 너를 봐서가 아니라 내 딸의 남편, 내 사이이기 때문이야. 내 딸이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 도와줬던 것뿐이지 네가 이뻐서 도와줬던 거 아니라고. 그런데 그걸 이따위로 대한다고? 기회는 끝이야. 너와 더 이상 할 말 없어. 사위는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과 함께 시부모님의 부당 대우 역시 이혼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서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거기다가 투자금에 대한 부분도 청구가 들어가게 되면서
결국 사위는 사업체도 모두 날리게 되었죠. 빈털터리로 다시 가난한 상황으로 돌아가게 된 사위와 사돈네에는 계속해서 미안하다며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저는 여러 번의 기회를 줬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딸은 다시 제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지금 모든 생활을 잠시 멈추고 쉬어가기 위해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어요. 얼마 뒤 딸과 함께 세계 곳곳을 여행하려고 합니다. 힘든 상황이 있긴 했지만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을 하네요.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늘 축복과 행복이 따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42살 서울에 사는 여성입니다. 최근에 가슴 아픈 일을 겪어 먹먹한 마음을 달래보려고 새벽에 사연을 올려봅니다. 잠이 안 오는 밤이면 사연 영상을 들으며 잠을 청하고는 했는데 막상 사연을 써내려가야 하니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지 떨리네요.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던 어린 시절에는 평범한 집에서 양쪽 부모님이 다 계시는 친구들이 부러워 늘 친구 집에 놀러 가는 게 좋았던 어릴 때가 있었습니다. 엄마의 기억이 없어서 친구네 집에 가면 아줌마들을 잘 따랐지만 그런 제 마음과 다르게 친구들 가족들은 집에 늦게 가는 저를 눈치 주며 언제쯤 가는지 물어보거나 부모님이 찾으니 집에 가라는 말을 할 때까지 엉덩이를 뛸 생각을 안 했었죠. 그런 시선들을 알았지만 일부러 모른 척 친구 집에 더 오래 남는 게 다반사였네요. 하루는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양쪽 부모님이 계신 친구가 너무 부러워 그 친구네 엄마의 물건 중에 아끼는 목걸이를 몰래 가져온 적이 있었습니다. 친구네 집은 목걸이를 찾는다고 난리가 났었고 범인이 저라는 걸 안 어른들은 불러 세워놓고 왜 물건을 허락 없이 함부로 가져갔느냐고 묻자 대답을 들은 어른들이 놀라하던 얼굴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어이없게도 10살짜리 꼬마는 친구 엄마와 아빠를 자기 집에 데려가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어서 목걸이를 가져간 거라고 답했고 그 말을 들은 어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난감해 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도 10살짜리에게 남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오면 안 되고 그건 도둑짓이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을 때 일이고 그 이후로 그런 행동이 나쁜 짓임을 알고 다시는 안 했지만 남은 초등학교 생활 내내 단 한 번도 친구 집에 초대를 받아 간 적이 없었어요. 그런 일들이 초등학교 다니면서 몇 번 있게 되자 그 원망은 모두 아빠에게로 갔었고 3살 때 고아원에 맡기고 찾아왔었다던 그 말을 들은 이후 아빠에 대한 미움은 하늘을 찔렀죠. 아빠는 홀로 딸을 키우기에 여력이 없었는지 이제 막 걷기 시작하는 3살짜리 아이를 고아원에 맡기고 7살 때쯤 찾으러 오면서 한 손에는 2살 많은 오빠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원장님은 아빠와 오빠라는 사람을 가리키며 이제 아빠랑 오빠랑 같이 살겠다면서 좋아하셨고 그렇게 얼굴을 처음 본 그날 가족을 만나게 됐어요. 아빠는 타일 시공업자이셨고 화장실 베란다에 있는 타일을 교체하거나 새로 붙이는 작업을 하셨는데 매일 새벽 6시에 출근을 하고 오후 4시가 되면 어김없이 퇴근을 해서 집에 오셨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면 아빠는 이른 초저녁과 함께 항상 밥상에는 소주 한 병이 남겨져 있었고 다음날 남은 소주를 아침 안주 삼아 먹고 일을 나갔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되는 그 모습이 왜 이렇게 보기 싫은지 아빠의 모습을 볼 때마다 사춘기 소녀는 짜증을 내는 게 학교 후 일상이 됐습니다. 아빠는 매일 술을 먹었지만 취하지는 않았고
반주로 먹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4시에 일을 마치고 집에 와 반주 삼아 소주를 마시면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네요. 학교가 끝나고 집에 온 딸을 반기며 한마디 했지만 대꾸할 기분이 아니었고 학교에서 있었던 사소한 일 때문에 기분이 엉망이었는데 그것도 모른 채 아빠는 자꾸 말을 걸어왔고 괜한 화풀이 상대로 화를 내며 받아쳤는데 그날이 아빠의 목소리를 듣는 마지막 날이 되고 말았으며 그 사건 이후로 아빠와 더 이상 대화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딸, 학교에서 왔으면 아빠한테 인사를 해야지. 넌 어떻게 아빠를 남보듯 하니? 아무리 아빠가 아기 때 고아원에 잠깐 맡겼다고 이렇게 쌀쌀맞게 굴 거야? 이리 와서 아빠랑 오순도순 이야기해보자. 다른 집 딸들은 용돈 받겠다면서 억지로 와서 미주알 고주알 떠든다던데 우리 딸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거야. 아빠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 네가 너무 어려서 아빠가 보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거든. 그래도 이렇게 찾았는데 아빠 너무 서운하다. 그러지 말고 우리 딸 뭐 가지고 싶은 거 없어? 말만 해. 아빠가 다 사줄게. 아빠 오늘 돈 많이 벌어왔어요. 기껏해야 막노동에서 벌은 돈 많이 벌어봤자 얼마나 되겠어? 가지고 싶은 거 있어서 말하면 아빠가 다 사주게? 다른 집 부모들은 자식들한테 핸드폰 사준다는데 아빠는 그렇게 못하잖아. 매일 오빠만 생각하지? 오빠는 고아원도 왜 안 맡긴 거야? 고작 우리 2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내가 어리면 오빠도 어렸거든? 오빠는 데리고 다니면서 나는 고아원에 맡기고 완전 차별이잖아. 어디서 쪽팔려서 이야기도 못해. 나 고아원에서 지내봤다고 하면 친구들도 나랑 안 논다고. 이게 다 아빠 때문이잖아. 그니까 이제 그 이야기 좀 그만해. 그리고 내가 그 일 때문에 이러는 줄 알아? 그냥 아빠가 싫어. 이렇게 무책임하게 날 낳은 아빠랑 엄마가 너무 싫어서 화가 나. 엄마는 얼굴도 모르는데 왜 없는지 이야기도 안 해주고 아빠만 혼자 비밀 많이 만들어. 난 비밀만은 아빠랑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독서실 다닐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독서실비 한 달에 12만 원이니까 돈 줘. 공부하겠다는데 설마 안 주는 거 아니지? 앞으로 공부하면 늦게 다닐 거니까 찾는다고 이 동네 저 동네 난리치지 말고 저번처럼 쪽팔리게 경찰서에 신고하지 말고 알아서 잘 다닐 테니까 걱정 마. 기다리지도 않겠지만 행여나 기다리는 짓 절대 하지 말고 아빠 먼저 자. 아빠랑 안 마주치려고 늦게 들어오는 거니까. 그렇게 가방에 공부할 책들과 편한 옷까지 몇 벌을 챙기고 아빠의 모습도 보지 않은 채 집을 나왔습니다. 친구들은 독하다고 하고 못됐다고도 하는데 정말 남보다 못되게 그 시절에는 아빠에게 화도 많이 내고 모질게 마음에 상처를 준 적이 많았어요. 일주일 후 집에 갔는데 늘 집에 있던 아빠가 없었고 가방에 짐을 챙기며 집을 나서는 오빠와 마주치고 말았으며 오빠가 갑자기 껴안으면서 왜 이제서야 집에 왔냐고 울먹이며 물었고 갑작스러운 말에 충격과 함께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정신을 제대로 차려야 했으며 아빠에게 큰일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윤선아, 왜 이제야 집에 온 거야? 도대체 넌 아빠한테 관심이 있긴 하니?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이렇게 태어내? 아빠가 이 지경이 된 줄도 모르고 일주일이나 집에 안 들어온다는 게 말이 돼? 아무리 독서실에서 살겠다고
나갔다지만 집에 전화 한 통이라도 할 수 있었잖아. 그럼 적어도 이렇게 늦게 만날 일은 없었을 텐데. 아무리 아빠가 싫어도 우리 아빠인데 걱정은 안 하니? 도대체 왜 이렇게 삐딱하게 구는 거야? 언제까지 사춘기 핑계로 엇나갈 건데? 아빠가 불쌍하지도 않아? 어느 독서실에서 지냈는지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사라지면 다냐고. 집에서 걱정하는 가족들은 생각 안 해봤어? 윤선이 네가 독서실 간다며 나갈 날 아빠가 식사하다가 갑자기 경련이 나서 쓰러졌는데 아무도 없어서 그대로 방치됐다가 병이 더 커졌대. 내가 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 발견해서 급하게 응급실 갔었어. 경황이 없어서 널 찾을 생각도 못했는데 일이 다 벌어지고 나서 오면 어떡하자는 건지. 아빠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셔. 의사 말로는 내막염이라는데 그날 고열이 높은데 병원도 안 가고 집에서 술 먹고 쓰러지셨나 봐. 제때 조치를 취하지 못해서 청력을 잃을지도 모른대. 아빠가 못 들을 수도 있다는데 넌 아무렇지도 않아? 원래 의사들은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이야기해. 아빠 어느 병원이야? 오빠 가는 거면 나도 같이 가. 아빠는 아직 의식이 없는지 병원 침실에 누워 계셨고 어릴 적 이후로 한 번도 잡아본 적 없는 아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 너무 작고 초라해 보였지만 그래도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서 속으로 다행이다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밉고 원망스러웠던 아빠가 힘없이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자 제발 제 곁에서 살아만 있어주기만을 바랐던 것 같습니다. 아빠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철부지 고등학생 소녀가 막상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정말로 없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아빠의 손을 잡고 제발 사람만 달라고 눈물 흘리며 빌었습니다. 아빠가 눈앞에서 사라질까봐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고 지극정성 보살피면서 아빠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게 됐네요. 다행히 아빠는 차츰 기력을 회복하셨고 깨어나셨지만 의사의 말대로 최악의 상황이 오고 말았으며 결국 점점 청력을 잃어가시게 되면서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수술비가 당장 없어 미루고 미루다 결국 난청이 왔으며 언어장애를 얻고야 말았어요. 그때부터 이 모든 게 제 잘못 같으면서 아빠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에 한동안 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됐습니다. 아빠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으며 가끔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르기도 했는데 아마 아빠에게 너무나 미안해서 그런 거였겠죠. 아빠는 새로운 삶에 적응하셔야 했고 가장의 역할도 책임지셔야 해서 퇴원을 하자마자 다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기술직이라 당장 일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없었지만 귀가 안 들리기 때문에 소통을 하면서 사람들과 일을 하는 게 어려워졌으며 점점 주눅이 들고 자신감을 잃는 아빠를 보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일을 계속하면서 저와 오빠를 키워주셨고 주말에 쉬지도 않고 타일을 깨고 부수고 붙이고 하면서 열심히 사셨네요. 땀방울은 배신하지 않고 결국 아빠는 어엿한 가게를 차려 사장님 소리를 듣게 되었고 인테리어와 타일 시공을 맡아서 하는 인테리어 가게를 차렸습니다. 어느 정도 재산을 모아 빌딩도 한 채 갖게 되면서 아빠는 안정적인 삶을 사셨고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오빠와 저는 성인이 되었어요. 오빠는 일반 회사에 취직하며 아빠를 모시고 함께 살았고
전 대학을 졸업하자 노량진으로 들어가 고시 준비를 했으며 아빠와 오빠는 공부하는 저에게 최대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연락도 자주 하지 않고 공부에 매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검사가 되기 위해 공부에만 매진하느라 가족에 대해 소홀하게 되었고 오빠가 아빠를 잘 돌봐줄 줄 알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핸드폰으로 오빠한테 연락이 왔고 상견례를 하는데 주말 하루만 시간을 내달라는 부탁을 하자 당연히 시간을 낸다고 했고 결혼 소식이 너무나 반가워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흔쾌히 가겠다고 했습니다. 일밖에 모르는 줄 알았던 오빠가 장가를 간다는 게 믿겨지지 않았으며 한 달 만에 온 연락이 기쁜 소식이어서 하루 종일 웃으면서 공부를 했고 어떻게 시간이 흐르는지도 모르게 드디어 상견례 날이 오게 되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상견례를 갈 준비를 부지런히 한 아빠를 모시고 약속 장소에 떨리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아빠는 이제 수화를 말보다 잘하셨지만 바쁜 공부 때문에 따로 수화 공부를 못한 전 아빠와 문자로 소통을 했죠. 손이 느려서 짧은 답만 했고 핸드폰 기능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렇다고 대화를 하는데 크게 불편한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새언니가 될 사람은 치과 의사였고 오빠와 1년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한 모양이었습니다. 부럽기도 하고 괜히 설레기도 하면서 마음이 싱숭생숭한데 아빠는 얼마나 여러 가지 감정들일지 상상이 안 갔어요. 어려서부터 오빠는 아빠 심부름이라면 싫은 소리 한 번 없이 알아서 척척 해왔고 자라오면서 아빠 속을 단 한 번도 썩이지 않았으며 아빠의 입과 귀가 되어주었는데 막상 결혼을 한다니 아빠가 제일 서운할 것 같았습니다. 세 식구만 있는 집에 가족을 새로 만든다는 일은 신경 쓸 일도 많고 은근 할 일도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이럴 때 엄마라도 있으면 같이 도란도란 나누면서 장가를 보냈을 것 같은데 엄마의 빈자리가 새삼 쓸쓸하게 다가왔습니다. 상견례 장소에서 새언니 식구들을 보자 오빠가 무척 긴장한 모습으로 이마에 난 땀을 닦았고 그 모습이 너무 웃겨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오려는 걸 참았는데 제 모습을 알아챈 오빠가 눈짓을 주며 조용하라는 표정을 보였습니다. 안절부절 못하는 오빠의 모습이 얼마나 웃기는지 그 바람에 참았던 웃음이 나와 상견례장의 침묵이 깨졌네요. 사돈 어른은 밝게 웃으니 보기 좋다면서 공부하는데 힘들지는 않는지 물었고 꼭 검사가 되라며 응원한다고 말해주셨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감사했고 꼭 검사가 되어서 다 같이 이런 자리를 다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머리에 스쳤어요. 상견례는 화기애애했으며 사돈 어른이 술을 권하자 아빠는 술을 못 드신다며 사양했고 처음 보는 모습에 당황하고 놀랐어요. 술을 여전히 좋아하셨고 항상 한 잔씩 반주를 즐기시는 아빠인데 오늘따라 잘 먹지도 못하는 것 같고 식은땀도 흘리시는 것 같아 보이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도 그렇지만 아빠가 긴장을 더 많이 한 듯 보였어요. 아빠는 가까이에서 말하는 입모양을 보면서 어느 정도 말뜻을 알아차릴 수 있고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지만 상견례 분위기는 아빠를 전혀 농아인처럼 편애하지 않았고 오히려 편하게 대해주시는 모습을 보자 새언니 집안이 편견이 없이 저희 집을 받아주는 것 같아 기분이 내심 좋았습니다. 아빠가 장애를 가진 것에 가끔은 움츠려 드는 습관 같은 게 있었고 버리려고 하지만 세상의 시선이 아직은 많이 자유로운 게 아니라 괜히 눈치를 보게 되네요.
아빠를 편하게 대해주는 새언니 식구들이 좋아졌고, 오빠가 좋은 사람과 결혼하게 되는 것 같아 안심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날 때쯤 오빠와 아빠가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나갔고, 한참 후에 들어오는데 아빠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았어요. 아빠에게 어디 아프신 거냐고 묻자 감기 기운이 있는지 집에 가서 쉬어야겠다고 했고, 오빠는 저보고 모시고 집에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는 아빠를 보자 더 이상 상견례 자리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모시고 집에 오게 됐으며, 아빠는 집에 도착해서야 긴장했던 몸이 풀렸는지 한시름 놓으셨고, 상견례에 대해서 물어보자 좋다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쉬고 싶다는 말에 이불을 펴드리고 나왔고, 그때 아빠 못지않게 긴장을 했었는지 잠시 눈을 붙이고 누워있다는 게 그만 잠을 자고 말았어요. 아침이 돼서야 눈이 떠졌고, 아빠를 찾는데 운동을 가셨는지 핸드폰만 남겨두고 아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관을 보자 오빠 신발이 보여 집에 왔구나 생각했고, 자고 있는 오빠를 깨울 수 없어서 소파에 앉았는데, 집에서 딱히 할 일이 없어서 아빠 핸드폰을 열어 이것저것 살피게 됐어요. 문자는 저와 나눈 것 말고는 거의 스팸 문자였고, 음성 파일이 하나 녹음이 되어 있어서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음성 파일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화가 잔뜩 난 오빠 목소리였고, 황당한 이야기가 흘러나오자 기가 막혔어요. 적당히 계시다가 눈치껏 빠지시라고 했잖아요. 도대체 언제까지 있으시려고 갈 생각을 안 하세요? 저랑 약속한 거 잊었어요? 아빠 농아인이신 거 처가에서는 몰랐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부탁 들어주는 게 그렇게 힘든 거 아니잖아요. 엄마도 없고 저쪽에 비해 재산도 많이 딸리는데 아빠마저 언어 장애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이 결혼 못해요. 그리고 옷은 또 이게 뭐예요? 이런 낡은 옷 말고 좋은 옷 없었어요? 우선 빨리 눈치 못 채게 나오시기나 하세요. 그리고 아빠, 제 손을 잘 봐요.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펴서 식탁에 올려놓으면 눈치껏 빠지세요. 윤선이 보고 아빠 컨디션 좋지 않아서 집에 가야 한다고 하면 윤선이도 따라 나오겠죠. 그러니까 장인어른 말에 대답하지 마시고요. 핸드폰 녹음 소리는 조금 놀랐습니다. 아빠밖에 모르고 속썩인 적 한 번 없는 오빠를 보면서 저런 아들을 두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녹음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그동안 오빠의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았어요. 저라면 그럴 수도 있지만 오빠가 아빠한테 화를 내는 목소리는 처음 들어서 놀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빠가 결혼을 위해 아빠의 장애를 숨기는 게 이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갔습니다. 아직은 선진국에 비해 장애인이 사람들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 시선을 못 느껴본 사람은 차마 말을 못할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과 마주치며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쥐구멍으로 숨어야 할 것만 같았던 적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오빠도 한편으로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도 이 정도로 아빠한테 화를 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오빠에게 따지러 방문을 열었는데 아빠의 마음도 모른 채 태평하게 자고 있는 오빠를 보자 화가 났어요. 당장 자고 있는 오빠를 깨워 아빠에게 사과하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오빠, 당장 일어나봐. 어제 상견례 때 도대체 아빠한테 얼마나 심하게 말한 거야? 아빠가 일부러 녹음한 건 아닌 것 같고 우연히 녹음되진 것 같은데
어떻게 아빠한테 그렇게 심하게 몰아붙일 수 있어? 아무리 처갓댁에 아빠 장애를 숨기고 싶다지만 그런 걸 나한테 말도 안 하고 할 수 있어? 들어보니 아빠한테 오빠가 너무 심하더라. 그럼 안 되잖아. 결혼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아빠 맘 다치는 꼴은 못 봐. 내가 옛날에 속썩인 걸로 충분해. 너는 아빠한테 막말해도 되고 나는 안 된다는 법 있어? 이런 일로 나한테 뭐라고 하면 안 되지. 나보다 더 했음 네가 더 했잖아. 아침부터 잠 깨우지 말고 나가. 아빠한테 잘못했다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건 충고로 듣겠는데 윤선이 네가 하는 말은 솔직히 자격 없지 않아? 나도 오죽하면 이러겠니. 그런 집안에 장가 가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오빠는 언성을 높이며 오히려 더 따져 물었고 나가라며 마저 잠을 청했어요. 오빠의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씁쓸한 마음으로 아빠 얼굴도 보지 않고 집을 나왔습니다. 괜히 마주하면 속상하고 못되게 말이 나갈까봐 고시원으로 돌아왔어요. 몇 달 후 오빠는 무사히 결혼식을 치렀고 신혼집들이 겸 초대를 하면서 놀러 오라는 연락을 주었어요. 아빠와 함께 신혼집에 갔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뜻밖의 오빠네의 제안을 듣고 잘못 들었나 싶었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혼집 근사하다. 언니가 안목이 있나 봐요. 집 인테리어도 너무 좋고 그런데 둘이 살기에는 넓어서 무섭겠다. 안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아빠랑 너한테 상의할 게 있어서. 아직 우리가 아이 계획도 없고 달랑 2사람 사는데 집이 크잖아. 방도 많고 그래서 아빠를 우리가 모시면 어떨까 싶어서. 윤선이 네 생각은 어때?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빠 생각이 중요하지. 아빠는 어떻게 생각해? 이제 오빠도 없는 집에 아빠 혼자 두기 그랬는데. 아버님, 편하게 저희 집으로 오세요. 요즘 당뇨도 계속 심해지고 계시는데 아버님 혼자 집에 두자니 저희들이 마음이 좋지 않아서요. 저희랑 함께 살아요. 제가 앞으로 아버님 잘 모실게요. 걱정 마시고요. 오빠 내외는 고맙게도 신혼집에서 아빠를 모시겠다고 해줬고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텐데 세원이한테 미안하면서 고마웠습니다. 아무래도 몸도 좋지 않은 아빠가 혼자 집에서 생활하게 하는 게 마음에 걸렸는데 오빠와 새언니가 돌봐주겠다니 부담이 줄어들었고 드디어 초임 검사로 첫 출근하는 날이 오자 긴장 반 기대 반 정신없는 나날들을 보내느라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바쁜 생활을 했어요. 이를 적응하며 치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빠에 대해 소홀했고 가끔 오빠와 통화하면서 잘 계시다는 안부만 물을 정도가 됐네요. 검사 생활을 한 지 6개월쯤 됐을 때 아빠 생신이 오자 오빠네에는 생신 축하 파티 겸 집에 초대해 주었고 아빠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는 게 보여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빠의 모든 걸 오빠가 담당했기 때문에 오빠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최근에 병원에서 시간이 없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왔다며 어쩌면 좋으냐는 말을 하며 우울해하는 오빠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빠와 새언니의 입에서 당황스러운 이야기가 나왔고 아빠 일은 오빠에게 전적으로 맡겨서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빠 의견에 따라야 하는지 고민이 됐고 그게 화근이 될 줄 전혀 몰랐습니다. 이제 아빠 몸도 편치 않고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최근에는 자꾸 엉뚱한 말을 해서 난감할 때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너희 새언니도 이제 지쳤나 봐.
하긴 홀씨 아버지 돌보는 게 힘들 텐데 그런 내색 없이 이렇게 해주는 거 보면 내가 다 미안해. 그나저나 아빠 가게랑 집을 처분해야 하지 않겠어? 너는 오피스텔에서 지낼 테고 나도 이 집에서 앞으로 지낼 거니까 아빠 집이랑 가게는 파는 게 어때? 아니면 임대하고 전세로 내놓아도 되고. 아빠한테 당연히 물어봤지.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 그러시지 별말 없으셔. 요즘 정신도 오락가락 하시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이 정도까지 됐으면 연락 좀 주지. 그럼 내가 더 시간 내는 건데. 이제 와서 오빠한테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못한 게 너무 많아서 속상해서 그래. 근데 정말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심하게 말을 했어? 나랑 문자로 이야기도 잘 주고받고 아직 그렇게 심하게 아픈지 모르겠는데. 아빠 약은 잘 챙겨 먹는데? 새언니 힘든 거 알아.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새언니가 맡아서 다 해주니까 정말 미안하고 고맙고. 그런데 아빠 재산에 대한 건 컨디션 좋을 때 아빠한테 다시 물어보는 게 어떨까? 아빠가 평생을 일군 가게랑 집인데 한순간에 우리가 일 처리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오빠가 그동안 아빠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잘 알아. 아빠가 오빠한테 일 다 맡기라 하겠지. 그래도 내가 다시 물어볼게. 오빠가 애 많이 쓰네. 난 일하느라 제대로 딸 노릇도 못하는데 정말 미안해. 근데 오빠 집은 별일 없지? 물어보길 뭘 물어봐? 아빠한테는 더 이상 물어보지 마. 이건 오빠로서 부탁이야. 안 그래도 일로 얼마나 예민한데 너까지 불 붙는 곳에 기름 붓는 꼴 돼. 이 일은 오빠한테 맡겨. 그리고 의사도 이제 준비를 하라고 하잖아. 아빠 재산에 대해서는 나한테 전적으로 맡겨주면 좋겠다. 그동안 윤선이 네가 아빠를 나한테 다 떠넘기듯이 했잖아. 재산 때문에 이제 와서 아빠를 모신다 하더니 그런 거 아니지? 아빠가 남긴 재산은 그동안 병원비랑 이것저것 들어갈 때가 많아. 정리할 것도 많고. 그래서 네 상속분은 그곳에 쓸까 해. 네가 상속에 대한 지분을 다 넘기는 게 좋을 것 같다. 오빠한테 맡기고 앞으로 아빠 살아계시는 동안 자주 집에 와. 아빠와 시간 좀 보내고. 그러다 나중에 후회한다. 갑자기 돌변하는 태도에 당황스러웠지만 결국 오빠는 아빠의 가게와 집을 자신의 명의로 돌리고 나서 한참 후에 저에게 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이미 일이 다 끝난 후였기 때문에 제가 반대를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도 아니고 괜히 남매 사이에 재산 싸움 같은 게 일어날까봐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있었어요. 오빠네가 그동안 아빠를 위해 헌신한 생활과 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보상이라고 할 수 있었죠. 아빠는 마지막 가시는 길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하늘나라로 가셨고 그 슬픔은 말로 표현을 못할 정도였습니다. 오빠 말처럼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후회하는 마음이 너무나 컸고 지독하게 외로웠어요. 장례를 모두 치르고 아빠의 마지막 가는 길을 보기 위해 입건 준비를 하는데 장례식장 안으로 제 이름으로 된 퀵이 왔고 일적으로 퀵을 보낸 줄 알고 신경질적으로 물건을 받았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이런 곳까지 일을 보낸다는 게 상식 밖이라고 생각했는데 보내는 사람에 아무 이름도 없었고 받는 이름에 제 이름 석자만 써져 있었어요. 조용한 쉼터 방에서 물건을 뜯어보자 아빠의 낡은 투지폰이 들어있었고 작은 수첩 하나가 나왔습니다. 수첩에는 병상일기라고 써져 있었으며 열어보자
빼곡빼곡 아빠의 글씨가 가득 있었습니다. 이미 눈물 콧물 다 나온 바람에 앞이 제대로 보이지는 않았지만 아빠의 병상 일기를 읽자마자 대성통곡하고 말았어요. 내 딸 윤선아, 마음껏 불러보지 못한 이름 윤선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원 없이 불러보는 건데 아빠가 너에게 너무나 많은 잘못을 지었구나. 애초에 널 고아원에 데려다 놓는 게 아니었는데 이제 와서 지난 일들을 후회하면 무엇하겠니? 오늘은 피검사를 한다는구나. 더 이상 삶에 미련이 없는데 병원에서는 자꾸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나를 귀찮게 해. 피검사가 있기 전에 너에게 문자를 보내볼까 하다가 생각을 접었어. 검사가 얼마나 바쁜 일이니? 축하한다는 말을 지금까지도 마음에 두고 있는데 언제 목소리로 그 말을 해줄 수 있을지 말하는 법을 너무 오래도록 잊어버려서 목소리가 안 나오는구나. 며느리와 네 오빠가 없을 때 소리를 내보려고 연습을 해봤는데 쉽지 않아서 매번 포기하고 말았어. 수화를 배워보라고 이야기를 해보려 했지만 공부하는 것도 바쁜데 언제 수화를 배워 나와 말을 하겠니? 내 이기적인 생각이지. 윤선아, 아빠가 널 고아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너를 낳기 직전에 아빠 친구에게 사기를 맞았는데 친구 녀석이 자기 자식까지 버리고 나를 도망쳤더구나. 집에 가보니 네 오빠가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있어서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내가 데리고 왔고 혹여나 자기 자식을 데리고 있으면 친구 녀석이 날 찾아오지는 않을까 내심 기대한 것도 있었어. 그런데 지금까지 찾아오지 않은 것 보면 그 친구한테 무슨 일이 생기고도 남았겠지. 오빠와 넌 친남매지간이 아니란다. 이 일기를 쓰기 전에 오빠에게 먼저 알렸는데 믿질 않는구나. 이제 와서 다 키워놓고 네 오빠에게는 미안한 일일 수 있겠지만 내가 한평생 모은 재산을 사기꾼 아들 녀석에게 모두 줄 수 없다. 윤선아, 오빠에게 미안해하지 말고 내 재산은 너에게 모두 상속할 테니 네 오빠를 막으렴. 한평생 혼자였을 네 오빠를 내가 걷어준 것만으로도 우리 가족은 충분히 그 녀석에게 했단다. 오빠가 앞으로도 예비를 빌미로 널 괴롭힐까봐 겁나는구나. 최근에 주식에 손을 대서 분산 투자를 하다가 모두 잃어서 며느리랑 이혼 소리가 오가는 걸 들었어. 큰돈이 많이 필요할 게다. 내 재산을 오빠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렴. 내가 죽고 땅에 묻힌다면 영원히 너와 오빠는 가족이 되고 만다. 네 오빠가 보는 앞에서 셋을 유전자 검사를 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할 것 같구나. 법에 대해서는 자랑스러운 내 딸 윤선이가 더 잘 알 테니 뒷일을 너에게 맡기마. 내 딸로 태어나줘서 고맙다. 아빠는 작은 수첩에 자신의 일기를 써 내려갔고 그 안에는 그동안 오빠한테 당한 서운한 일들이며 저에게 말 못했던 일들을 적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하며 앞으로 살아갈 제 인생을 망치지 말기를 아빠는 간절히 바라셨고 오빠가 모든 재산을 가져가는 것을 막으라는 일기를 보고 입간에 들어가는 아빠를 꺼내달라 했으며 오빠네 일을 불러 세웠어요. 아빠의 머리카락을 직원의 도움으로 채취하기를 부탁드렸고 오빠에게 병상 일기를 들이밀며 분노를 참지 못한 채 쏘아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이제 보내드려야 하는데 이런 행동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을까?
오빠, 아빠한테 이미 들었다면서. 친자식 아니라고. 그런데 우길 걸 우겨야지. 아빠랑 나랑 유전자 검사할 거야. 오빠도 그동안 받은 재산 토해내라고는 안 할게. 지키고 싶으면 유전자 검사 하는데 협조하는 게 좋을 거야. 아빠가 땅에 묻히기 전에 머리카락 구했으니까 오빠가 친자식이니 우길 수 없겠지.